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참 괜찮은 말들. 글 박지현, 출판 메이분.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간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박지현 작가님의 참 괜찮은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박지현 작가님은 독자들로부터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보면 위로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 호평을 받으며 8주 연속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진 책, 참 괜찮은 태도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께 알려진 작가님이신데요. 네, 박지현 작가님은 18년 동안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활동 영역을 넓혀 TV, 광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그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은 특정한 공간에서 제한된 72시간 동안 벌어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2007년 시작해 2022년 3월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으로 자리를 옮겨 6년 동안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출연자들의 추가 촬영이 필요할 때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 촬영하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는데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그에 담긴 진심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제가 되었고 그 공을 인정받아 2020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예술상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저자는 멀어진 관계 앞에서, 깨져버린 사랑 앞에서, 놓쳐버린 기회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후회한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18년간 카메라를 들고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 어떤 인생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인생의 말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변화의 말이었고 때론 위로의 말이었으며 때론 통찰과 지혜의 말이었다고 해요. 저자는 그 말들을 통해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되었던 말 57개를 골라 이 책에 실었다고 해요. 인생의 어느 시절 나를 붙잡아준 말들이 당신에게도 가 닿기를. 그래서 마음 둘 곳 없을 때 그 말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의 책 참 괜찮은 말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참 괜찮은 말들. 글 박지현, 출판 메이분. 내가 절대 장례식장에서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어릴 때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발가락 중에 둘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지가 길면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밤마다 엄지발가락을 당겨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둘째 발가락을 당겨보기도 하다가 어느 쪽도 싫다며 생각을 접곤 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겨울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더니 안방에서
아빠와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아빠가 간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일을 쉬고 집에 계실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빠는 잠시 쉬는 것뿐이고 집에서 지내며 병을 잘 돌보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빠는 그렇게 그해 겨울과 다음해 봄과 여름을 방 안 침대와 거실 의자에서 지냈다.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갔지만 나는 분명 아빠가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던 예전 모습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아빠는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빠와 작별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 15살의 나는 도저히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앞으로 아빠를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을 치른 3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준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말들이 문득 생각나곤 했다. 그중엔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준 사람도 있었고 밝은 얼굴로 나를 한 번이라도 웃게 해주려 애쓰는 사람도 있었다.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내게 말했다. 힘내.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힘을 내야 하는 현실임을 더 또렷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 자각은 내겐 좋지 않았다. 눈물이 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얼른 울음을 그쳐야 했고 괜찮지 않은데 억지로 괜찮은 척 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그 상황 자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남겨진 이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마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가 있었던 방이 텅 비어 있을 때, 문득 연 서랍에서 그 사람의 시계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무심코 그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을 때, 그럴 때 혼자 버티기 힘들면 연락해. 나는 괜찮으니까 언제든. 실제로 그런 순간에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애써 어떤 특별한 말을 해주려 노력하지 않았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순간 그 감정을 혼자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치매에 걸린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미장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60대에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아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며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일도 못하게 되면서 아들의 고민도 깊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쏟는 바람에 발에 큰 화상까지 입게 되었다. 고민 끝에 청년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간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쇠약해져 갔고 퇴원하기만을 바랐다. 안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자신이 돌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청년은 우선 하루 3시간씩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 당일이 되자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과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은 시종일관 아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그건 마치 존중을 가장한 하대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센터장은 청년에게 젊은데 벌써 치매라니 불쌍하네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음은 물론이다. 그 면담 이후 모멸감을 느낀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었다. 청년은 다른 방문요양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예 구석에 숨어 팔짱을 끼고서는 요양보호사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돌봄 서비스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요양보호사는 일을 못하겠다며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왜 자꾸 요양보호사를 부르냐며 아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청년은 방문요양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며 도움을 청했다. 센터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에는 다를 거라며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주었다. 그녀의 남편이 초록이 치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높을 거라고도 했다. 센터에서 추천해준 요양보호사는 집에 와서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신을 못 본 척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저 계속 일해야 먹고 사는데 이 집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실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자주 와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그건 돌봄을 허락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사람의 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치매에 걸려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괴로웠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누군가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요양보호사가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을까. 이 이야기는 책 누군가의 곁에 있기에 있는 조기현 작가의 에피소드이다. 이 책은 치매,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머무는 6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조기현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장애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기 쉽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병보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득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인 앨리스 하울랜드가 떠올랐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의 명망 높은 언어학 교수이자 3남매를 둔 엄마로 같은 대학 교수인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강연을 하는 중 어휘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늘 다니던 조깅 코스에서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다. 게다가 자주 하던 요리인데도 재료량을 가늠하지 못해 레시피를 찾아보게 된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가 치매의 일종인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는다. 도저히 자신의 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남편에게 울면서 소리친다. 내가 느껴. 내 뇌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평생 이룬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병이 빠르게 진행돼 도저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강의도 그만둔다. 이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그녀는 차라리 암이라면 좋겠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잖아. 이런 비참한 기분은 안 들겠지. 라고 절규한다. 그렇게까지 알츠하이머병이 끔찍한 병일까 생각하는 순간 영화는 잔인하게도 그녀가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결국 바지에 오줌을 싸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절망한다. 머지않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협회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전 평생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제게 가장 큰 재산이 되었죠. 제가 평생 쌓아온 기억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져갑니다. 점점 더 심해지죠. 우린 바보처럼 어리석고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일 뿐이죠.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고통받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예전의 나로 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앨리스는 말한다. 자신은 여전히 앨리스라고. 앞서 얘기한 청년의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치매에 걸린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